800만 원이요.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 다 돈 벌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퇴원하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정자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무심하게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자의 눈에 들어온 건 지인의 SNS였습니다. 푸른 바다 위 고급 요트, 와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800만 원은 아깝다던 그들이 수천만 원짜리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정자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정자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새벽 5시, 이정자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맘때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정자는 작은 원룸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 끝에 있는 그녀의 정자네 국밥집 간판이 어스름한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그 작은 가게가 오늘도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자는 이미 국밥집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사골을 우려내고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평소보다 일찍 오셨네요. 아, 민수 씨. 어서 와요. 단골 손님 중 하나인 택시기사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새벽 운행을 마치고 항상 이맘때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정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국물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고기를 넉넉히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쏟은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좀 어떠세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정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왔고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을에 그런거려니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평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 사무직 직장인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자는 쉴 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고 설거지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자가 뜨거운 국물을 들고 테이블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자의 손에서 국그릇이 떨어지며 바닥에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어머, 큰일 났어요. 손님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신고했고 누군가는 정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계시는데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정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상호놈은 뭘 하고 있을까?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정자는 하얀 천장과 의료진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보호자분 오셨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연락했는데 아마 올 거예요. 하지만 배상호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혼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사업 때문에 정신없는데. 상호야,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마침 담당이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다행히 큰 부위는 아니지만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전 제거술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멈춘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해서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00만 원.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평생 모은 돈마저 아들 결혼 때 모두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800만 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호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야, 미안해.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상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홀로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국밥 한 그릇씩 팔아온 그녀에게 그 돈은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아들한테 이런 짐을 지워도 되는 걸까?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라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약 없이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정자는 병실 침대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정자의 마음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호가 정말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배상호는 전날 밤부터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그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야, 어디 있어? 어머니,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상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배경으로 들리는 소음이 뭔가 이상했지만 정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텐데.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사업 자금이 묶이는 바람에. 뭐라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나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호야. 그럼 어머니 수술은 어떻게 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수정아, 너희들이 어려우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 어머니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 수술을 미루시고 저희가 돈을 모으면. 미뤄?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배신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일단 상황이 나아지면. 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이 그녀의 눈에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물었을 때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을 잠깐 미뤄주세요. 돈을 좀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반응은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이 수술은 정말 미룰 수 없습니다. 48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응급수술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제도는 있지만 보호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정자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자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응급의료비 지원 같은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마음을 바꿔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대신 병실을 찾아온 것은 국밥집 단골 손님인 영숙 언니였습니다. 정자야, 어떻게 됐어? 상호는 뭐라고 하던? 언니, 못 온대요. 사업이 어렵다고. 영숙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정자야, 혹시 이거 봤어?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SNS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김수정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SNS를 하지 않았지만 영숙이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몰디브 허니문 2차 해시태그 몰디브 여행 해시태그 럭셔리 리조트 해시태그 요트 투어. 사진 속 상호는 값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었고 수정은 명품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시간은 바로 어제 정자가 수술비를 부탁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올린 거예요? 어제 저녁이야. 정자야, 이 자식들이.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정자야, 울지 마. 이런 자식들은.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8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아들 부부는 몰디브에서 럭셔리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요트 투어 하루만 해도 수백만 원은 들 텐데. 언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영숙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정자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나간 후 정자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평생 부탁이야.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는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몰디브 마지막 날 최고의 휴가였어.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또 오고 싶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키운 아들이,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들에게 짐일 뿐이라는 것을.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48시간이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정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천장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그녀의 생명도 함께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아들 부부가 몰디브의 따뜻한 바다를 즐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00만 원.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얼마나 작은 돈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몰디브 여행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지만 정자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정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2의 상호를 낳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후 어린 아들과 둘이 남겨졌던 그 막막했던 순간들. 그때 정자는 26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상호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공부 잘 시켜줄게. 어린 상호를 등에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겨울날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등에 업힌 아들이 추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그 마음. 하루 종일 야채를 팔아도 몇만 원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 돈으로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려고 했던 그 절박함.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냉장고가 텅 빈 날에도 정자는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넣어서 아들에게는 특별한 요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치찌개에 스팸 한 조각만 넣어도 아들은 맛있다며 웃어주었습니다. 야채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정자는 작은 국밥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재산 2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작은 가게. 테이블 3개, 의자 12개가 전부였던 그곳. 손님,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을 우리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 공사장 아저씨들, 회사원들, 모두들 정자의 국밥 맛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정성으로 끓여서 그래요. 정자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위한 마음, 손님들을 위한 마음, 그 모든 정성을 국물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상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정자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준비를 하고 아들 아침밥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주는 것까지. 그러고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그럼 얼마든지. 정자는 항상 아들의 친구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씩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우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우는 점점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되었지만 정자는 절대 아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학 가려면 학원을 더 다녀야 해. 그래, 다녀.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정자는 국밥집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상우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정자는 그날 밤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정자는 밤에 다른 일도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나서 새벽까지 김밥을 싸서 납품하는 일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끔 상우가 걱정해주면 정자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열심히 공부해. 대학 졸업 후 상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정이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수정이에요. 어서 와, 수정아. 많이 들었어. 정자는 수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수정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첫인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국밥집이시군요. 응, 30년 넘게 하고 있어. 아, 수정의 표정에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정자는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수정은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모든 것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웨딩홀은 최소한 특급 호텔에서 해야죠. 수정아, 그런 데는 너무 비싸지 않을까? 어머님,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인데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특급 호텔에서 했어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런 웨딩홀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알겠어. 엄마가 준비할게. 정자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밥집 운영하며 3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보증금까지 3,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우가 고마워했을 때 정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연락도 줄어들었고 국밥집에 들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상호야, 엄마 보러 가끔 와. 네, 엄마. 바쁘지만 시간 내서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수정의 부모님 댁에만 가고 정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조차 아들은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베개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쏟은 모든 사랑과 정성이 800만 원만도 못한 가치였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나? 너무 많은 것을 해줘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나?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 변한 것뿐이라는 것을, 돈과 편안함을 알게 된 후 힘든 과거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자는 국밥집을 준비하려고 일어났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국밥집도 그 일상도 모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채로. 정자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버텨온 힘이 바닥났습니다.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정자에게는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정자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꿈인가 싶었지만 병실의 하얀 벽과 링거줄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48시간 중 이미 하루가 지나갔고 남은 시간은 24시간 뿐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체크를 위해 들어왔을 때 정자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술 결정은 하셨고요?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혈압을 재었습니다. 수치가 어제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정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몰디브 마지막 밤 아쉬워서 잠이 안 와요. 유유 해시태그 럭셔리 여행 해시태그 평생 기억.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자는 간호사가 다시 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정자 씨 맞으신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긴 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영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영희는 천천히 정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자 씨 40년 전 국밥집에서 큰 화재가 났던 것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그때에. 네, 맞아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정자 씨예요. 40년 전 정자가 30살이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국밥집은 지금보다도 더 작았고 노후된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때 가게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신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김영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황급히 뛰쳐나갈 때 영희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모든 손님이 나갔는 줄 알고 마지막으로 가게를 나오려다가 영희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기가. 정자는 주저하지 않고 다시 불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는 영희를 부축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때 정자의 손에는 큰 화상을 입었고 머리카락도 일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희와 태아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정자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영희 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국밥집 단골분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정자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영희는 꽃다발을 정자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정자 씨를 찾고 있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거든요. 40년이나요? 네. 그날 화재 후에 정자 씨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도 조산으로 다른 병원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뵈려고 했는데 국밥집이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당시 정자는 화재로 가게를 잃고 치료비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다시 국밥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탐정도 고용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영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골동품 전문가예요.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영희는 정자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 씨,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자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뇌경색 진단, 800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영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800만 원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니요. 영희 씨, 괜찮아요. 제 팔자가 이런 거겠죠.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영희는 갑자기 일어서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수표책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정자 씨, 40년 전에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정자 씨의 생명을 구할 차례예요. 영희는 수표를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자는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아니, 받으셔야 해요. 40년 전에 정자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제 아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자 씨,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날 정자 씨 덕분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매일 감사하며 살아왔어요. 영희는 정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 제가 골동품 전문가라고 했죠? 혹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으면 한번 봐드릴게요. 의외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냥 국밥집 하면서 모은 그릇들이나 몇 개. 그래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정자 씨가 저를 구해주실 때 뭔가를 제 손에 쥐어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정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40년 전에요? 뭘 드렸다고요? 작은 동전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녹슨 동전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제 부적처럼 간직해왔어요. 정자가 그 동전을 보는 순간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정자 씨, 혹시 집에 이와 비슷한 동전이 더 있나요? 글쎄요. 장롱 깊숙이 뭔가 있긴 한데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자 씨, 일단 수술부터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제가 함께 집에 가볼게요. 그 동전들 정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 돈은 받으셔야 해요. 이건 빚을 갚는 거예요. 40년 전의 빚을요. 영희는 일어서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수술 준비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마침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정자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40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정자 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분명히요. 정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정자를 지켜줄 차례라고. 그리고 그 낡은 동전의 비밀이 정자에게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4시간에 걸친 긴 수술 시간 동안 영희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는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혈전을 제거했어요. 담당이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회복은 어떨까요?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으신 편이라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후에 퇴원 가능할 거예요. 일주일 후 정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정자를 돌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의 공백을 메워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아들이죠. 정자 씨 덕분에요. 정말 잘 됐네요. 정자 씨는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살아왔죠. 상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놈은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서. 영희는 몰디브에서 놀고 있는 상호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희는 정자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 그 동전들이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 장롱 밑에 있어요. 정자는 무릎을 꿇고 오래된 장롱 밑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별거 아닐 거예요. 상자를 열자 낡고 녹슨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확대경을 가져와서 자세히 관찰하더니 점점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 씨,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정자 씨, 이 동전들 조선시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것들이에요. 영희는 동전 하나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글자들. 이건 조선 전기에만 사용된 특수한 주화예요. 조선 통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황금이 섞여 있어요. 황금이요? 네, 그리고 이 문양들. 이건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특별한 표시예요. 영희는 다른 동전들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정자 씨, 이 동전들은 모두 조선 정기 왕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값어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동전들을 확인했습니다. 정자 씨,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동료들과 함께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수준의 유물들이에요. 영희는 즉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국내 최고의 고문원 및 화폐 전문가 3명이 정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자 씨, 이분들은 모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국립박물관, 대학교, 그리고 해외 경매회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정밀한 장비를 가져와 동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역사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한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거예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동전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주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 할머니한테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궁중에서 일하신 분이 계셨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몰라요. 워낙 가난했고 옛날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게 없어서 전문가들은 다시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자 씨, 이 동전들은 정말 특별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먼저, 이 조선 통보들은 세종대왕 시대에 특별히 제작된 것들이에요. 일반 유통용이 아니라 왕실 의뢰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금화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전문가는 가장 작은 동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선 초기 왕세자 책봉 기념으로 만들어진 특수 화폐예요. 지금까지 단 3개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게 4번째예요.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의논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경매에 나간다면 최소 10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정자와 영희는 동시에 놀라 외쳤습니다. 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에요. 최근 해외에서 비슷한 유물이 200억에 팔린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귀한 이것은 전문가는 왕세자 책봉 기념 금화를 가리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5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정자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할머니, 이 유물들을 잘 보관해 오신 덕분에 한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신 거예요. 영희는 정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 씨, 40년 전에 저에게 주신 그 동전도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소중한 걸 주셨었네요. 저는 그냥 가지고 있던 걸 드린 것뿐인데. 정자 씨,
이제 아셨죠? 하늘이 정자 씨의 선행에 보답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경매 절차와 법적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유물들을 경매에 내놓으시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도 박물관이나 수집가들이 성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저녁 영희와 정자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자 씨,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도 꿈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80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걱정 없으시겠어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아플 때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요. 영희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정자 씨다워요. 그리고 상우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당연해요. 그런 자식은 자격이 없어요. 40년 전에 영희 씨를 구해준 게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자 씨,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자 씨가 평생 선하게 살아오신 덕분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자가 100억 원 상당의 고문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전문가들과 박물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곧 언론의 관심도 끌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 유물 개인 소장자에게서 발견. 100억 원 상당 희귀 화폐, 국밥집 할머니가 보관. 기사가 나간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몇 주 동안 받지 않던 아들 상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몰디브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상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다급했습니다. 상호야, 너 언제 돌아왔어? 어젯밤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셨다면서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정말 걱정했다고요. 정자는 황당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는 연락도 받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걱정한다고 하니까요. 연락을 안 했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잖아. 아, 그때요. 몰디브 전화료가 너무 비싸서. 정말 죄송해요. 전화료가 비싸서?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야죠. 그리고 신문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뭔가 귀한 걸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역시나 정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1시간 후 상호와 수정이 정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수정이 정자를 끌어안으며 과장된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왜 아프신 것도 제대로 말씀 안 해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속상해? 정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상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800만 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때는 정말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거든요. 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문에서 본 그 귀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게 왜 중요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100억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귀한 걸 혼자 보관하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드릴까요? 안전한 곳? 네, 저희가 은행 금고도 알아보고 보험도 들어드리고 정자는 이들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래, 보험도 들고 금고도 쓰자. 그런데 그 비용은 너희가 낼 거야? 물론이죠. 어머님 것인데 당연히 저희가. 그럼 800만 원 수술비는 왜 못 냈어? 상우와 수정이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됐어. 너희 마음 다 안다. 정자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 정했고, 어떻게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 정자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는 몰디브에서 놀고 있던 가족들이 어머니,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 SNS에 올린 사진들도 오해야?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봤어. 너희가 몰디브에서 요트 타고 샴페인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우와 수정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죠. 큰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아요.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정자는 이들의 연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에는 연락도 안 되더니. 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먼저 800만 원부터 갚아. 네, 800만 원요? 내가 혼자 마련한 수술비 말이야. 너희가 효자, 며느리라면 당연히 갚아야지. 아, 네. 그럼.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8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쓴 돈도 다 계산해야겠어. 계산이요? 결혼 비용 3천만 원, 신혼집 보증금 지원 2천만 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충 6천만 원 정도 되겠네. 어머니, 그런 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수정이 항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그럼 자식이 부모 수술비 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안 그래도 변호사랑 상담했어. 그 돈들 다 받을 수 있다더라. 상우와 수정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때 상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그 유물들 혹시 정말로 100억이나 돼요? 왜? 그 정도면 저희한테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사업이 어렵고 나눠달라고? 네, 저희도 어머니 아들,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정자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어머니, 가족끼리는 나눠야죠. 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조금만. 수정의 말에 정자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 하지만 상우와 수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물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상우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수정도 같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하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롱, 서랍, 심지어 침대 밑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정자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정자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우와 수정은 계속 집을 뒤졌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재발의 증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상우가 소리쳤지만 수정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혈압약 드시는 거 알지? 응, 왜? 약을 좀 치워놓자. 뭐? 어머님이 또 쓰러지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잖아. 상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정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정은 정자의 혈압약과 응급약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도 늦췄습니다. 여보, 조금 더 기다려. 수정아, 그래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100억이 다 우리 거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정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친구 영희가 곧 찾아올 예정이라는 것을. 정자가 쓰러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상우와 수정은 여전히 집을 뒤지며 유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정자를 곁눈질하면서도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어디 숨겨놨을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계속 찾아봐. 수정이 부엌 찬장까지 뒤지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올 시간인데? 상우가 문을 열자 김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자를 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자 씨 계세요? 네. 누구신데요? 저는 김영희라고 하는데 정자 씨 친구입니다. 영희는 상우를 지나쳐 집안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정자 씨. 영희는 과일 바구니를 던지고 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어요? 그게 방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상우가 어정쩡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119는 부르셨어요? 그걸. 영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집이 엉망으로 뒤져져 있고 정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아들 부부는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네. 상우가 마지못해 전화를 걸고 있을 때 영희는 정자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정자 씨, 저예요, 영희예요. 영희가 부르자 정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곧 병원에 갈 거예요.
그때 영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자 씨 약은 어디 있어요? 혈압약이랑 응급약 말이에요. 약, 약. 정자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이 어디 있냐고요? 영희가 상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데요. 그 순간 영희는 수정이 뒤로 몰래 숨기려는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그냥. 영희는 재빨리 약병을 빼앗았습니다. 정자의 혈압약과 응급용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왜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영희는 즉시 정자에게 응급약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정자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일부러 약을 숨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정자 씨가 쓰러졌는데 왜 119도 안 부르고 약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우와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아, 그게 혹시 뭘 찾고 계셨어요? 수정이 방심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싼 유물들을 어디 숨겨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물을 찾고 계셨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녹음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상우가 수정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상속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약을 숨기신 거예요? 약을 숨긴 게 아니라 그럼 왜 119도 안 부르셨어요? 이때 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자예요. 다만 100억이라는 돈이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100억 때문에 이러시는 거구나.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그만하세요. 마침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정자를 응급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자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영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약을 빨리 투여해 주셨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약을 숨겼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물이라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노인학대와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영희는 녹음 파일과 함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정자가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며칠 전 일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정자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물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약을 숨겼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영애 씨가 와서 약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와 수정이 체포되었습니다. 배상호, 김수정 씨 노인학대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하지만 영희가 녹음한 파일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자식들은 자격이 없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모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배상호는 징역 2년, 김수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판사는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정자 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속권 박탈을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정자는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영애 씨가 아니었다면. 정자 씨,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런 자식들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으세요.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저녁 정자는 상호와 수정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상호야, 수정아. 너희들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겠구나.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엄마가 아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너희들도 감옥에서 반성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편지를 보내고 난 후 정자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영희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 씨,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자의 조선시대 유물들은 국제 경매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무려 150억 원이었습니다. 해외 수집가들과 박물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정자 씨, 축하드려요. 150억이에요. 영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150억? 정말 믿기지 않네요. 정자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국밥 한 그릇씩 팔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자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작은 기자회견장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물 경매로 얻은 수익금 150억 원 중 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먼저 50억 원은 정자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처럼 수술비가 없어서 생명의 위험에 처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머지 50억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과 무료 급식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저는 남은 50억 원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자는 영희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100억을 기부하시는 거예요? 후회 안 하실 거죠?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차는 서해안 작은 어촌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새로 산 집이 있는 곳이에요. 차가 멈춘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깔끔한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영희 씨, 저와 함께 여기서 살지 않을래요? 네. 혼자는 외로울 것 같아서요. 40년 만에 찾은 진짜 친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자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께 국밥을 끓여드릴까 해요. 국밥을 왜요?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행복해요. 정자는 마을 회관에서 일주일에 3번씩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정자의 국밥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정자 씨 국밥은 정말 특별해.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정자는 이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자 의료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첫 달에 500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특히 수술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정자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요양시설도 차례로 건립되었습니다. 정자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이 시설은 일반 요양원과는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물론이죠.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정자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자는 마을 바닷가에서 영희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상우는 생각 안 나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생각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아이는 제가 낳긴 했지만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30년 넘게 키운 자식인데. 영희 씨,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지금 영희 씨가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자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마을에서 온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응, 민수야. 왜 그렇게 뛰어와?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엄마가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엄마한테 가서 알려드릴게. 아이가 뛰어간 후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면 어린 상우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정자 씨,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소중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정자로 살고 싶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자 씨,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은 재단 어르신들 문안 가고 오후에는 마을 국밥 끓이고. 평범한 하루죠.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저도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희 씨, 40년 전에 제가 영희 씨를 구해준 게 아니라 영희 씨가 저를 구해주신 것 같아요. 뭘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영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상호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면서요. 정자 씨,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자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끓여보려고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날이라서 특별해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크고 특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매일 아침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곁에 있는 진정한 친구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정자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